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한국감정원 집값 상승률 통계의 함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16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집값 상승률 발언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연구 결과를 보기 전에 지난 7월 김현미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 집값은 3년간 11% 올랐고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을 실제 집값이 뛴 만큼 올리겠다고 공언했죠.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를 현실화해 세금을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직접 서울 집값이 3년간 11% 올랐다고 했으니 공시가격도 3년간 11% 올라야 맞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값으로만 한다면 14%죠. 그런데 3년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2018년 10.19% 상승, 2019년 14% 상승, 2020년 공시가격은 무려 14.75%나 오릅니다. 3년 동안 공시가격으로는 집값이 무려 40% 가까이 오른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공시가격을 실제 집값이 뛴 만큼 올리겠다고 장관이 말했으니 집값이 40%가 뛴 게 맞을 텐데 장관은 감정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관이 인용한 한국감정원의 집값 상승률이 실제 상승률보다 축소됐거나 아니면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게 매겨졌거나 둘 중 하나겠죠. 한국감정원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시가격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지난 9월 16일 하나은행 금융경영연구소는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트렌드 분석 자료를 발표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문서죠. 등기에는 거래 금액이나 채권 최고액이 정확히 공시되고 가장 공신력 있는 법률 자료입니다.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죠. 하나금융연구소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3년간 14.2% 상승한 것에 비해 실제 아파트 실거래가는 45.5% 상승했다고 발표합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이렇게 지적하죠.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통계 중 가장 낮게 상승한 매매가격 지수를 인용해 3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14.2% 올랐다고 발표했으나 매매가격 지수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집값 통계를 발표할 때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 3년간 14%가 올랐다고 낮춰 거짓말을 하고 실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집값을 책정해 3년간 40%를 올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은 겉으로는 전 국민을 상대로 집값 상승률을 낮춰 실거래가와 다른 거짓말을 하며 속으로는 국민에게 집값 상승으로 세금 뜯어낼 궁리만 했던 것이죠. 그럼 한국감정원은 집값 상승률을 어떻게 계산하길래 낮은 상승률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먼저 집값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집값 상승률의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보통 집값이 1% 올랐다고 하면 코웃음을 칩니다. 1억의 1%는 100만 원이니 5억짜리 집이라면 집값이 1% 상승했을 경우 겨우 500만 원 오른 게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공시가격 변동률 계산은 한 시점의 주택 전체의 가격과 다른 시점의 주택 전체의 가격을 비교하는 시가총액 비교 방식으로 구합니다. 거래된 주택뿐만 아니라 거래 안 된 주택까지 주택 전체의 가격을 모두 더해 총액을 비교하므로 총액 변동 방식이라고 하죠. 좀 어렵게 느껴지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채당 5억짜리 집이 100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집 전체의 가격을 모두 더한 집의 가격 총액은 500억이 됩니다. 이를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 주 동안 100채의 집 중 4채가 5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집값 상승률 통계는 얼마가 나올까요? 5억에서 5천만 원이 올랐으니 10% 상승으로 나올까요? 전혀 아닙니다. 먼저 5억짜리 100채의 시가총액은 5억 곱하기 100채 해서 500억이죠. 따라서 거래 전 시가총액은 500억입니다. 이제 거래 후 시가총액을 구합니다. 거래된 4채가 각각 5천만 원씩 올랐으니 집값이 오른 총 금액은 4채 곱하기 5천만 원에서 2억이군요. 따라서 거래 전 시가총액 500억에 거래로 오른 총 금액 2억을 더하면
502억이 거래 후 시가총액이 됩니다. 이렇게 거래 전과 거래 후 두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이 500억에서 502억으로 상승했으므로 한 주 동안 0.4%가 올랐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5억에 거래되던 집은 실제 10%가 올라 5억 5천에 거래되었지만 발표되는 집값 상승률은 주간 0.4%로 찍히니 통계로는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100채 중 4채가 5억에서 5억 5천으로 올라 거래되는 순간 다른 집들도 그때부터 5억 5천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마을의 집들은 실제로는 한 주 동안 모두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씩 오른 것과 똑같은 셈이 되는 거죠. 언론에는 0.4% 상승이라고 나오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매도가는 실거래가보다 더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체감으로는 더 많이 오르는 걸로 느껴집니다. 집을 거래해 본 분들과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 느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 변동 방식인 집값 상승률의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언론을 보면서 아파트 값이 별로 안 올랐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한 주간 1%가 상승했다고 통계에 찍히면 집값이 눈에 띄게 들썩거리고 폭등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주의 경우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확정되며 6월 첫 주 0.61%, 둘째 주 0.84%, 셋째 주 1.08% 상승이 찍히자마자 집값이 폭등한다며 6.17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죠. 이번엔 2020년 2월 5일 기사를 한번 보죠. 살다 이런 폭등은 처음. 대전 집값 대체 왜 이래? 이 기사는 2019년 대전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 상승률을 언급하는데요. 6.8% 상승입니다. 절대 수치로 보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죠. 5억짜리 아파트가 6에서 7% 올랐으면 3, 4천만 원 정도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하지만 시가총액 변동 방식으로 한 해 6.8% 상승이 찍힌 대전의 실제 집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9년 초 8억 정도이던 대전의 크로브 아파트 114제곱은 연말에 12억을 넘습니다. 2019년 대전 집값 상승률은 6.8%지만 실제 집값은 50%가량 뛴 겁니다. 이것이 총액 변동 방식을 쓰는 상승률 통계의 함정이죠. 그래서 집값이 보통 4주간 1% 이상 오르고 있다면 상승 추세를 잡았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대전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시죠. 0.02%, 0.03% 이렇게 움직이던 변동률이 2018년 10월 15일에 0.91%로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주 동안 0.47%, 0.70%, 0.55%가 올라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죠. 4주 동안 무려 2.63%가 오른 건데요. 따라서 이때가 상승 추세가 확실해진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하지만 주간 상승률 통계는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30일이므로 실제보다 한 달 이상 늦게 반영이 되죠. 따라서 집값은 9월부터 움직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확인하고 부동산에 가면 보통 매물이 부족하고 호가가 더 높아져 있죠. 결국 아파트를 좋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는 사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를 정한 후 현장에 자주 나가 물건을 살펴보거나 인터넷으로 매물을 본 후 직접 현장의 중개사와 통화하며 거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계를 통해 현장보다 한 달 늦은 2018년 10월에 물건을 샀다 해도 2019년 한 해 동안의 상승을 보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언제나 상승 추세를 확인한 후에는 신속한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파트는 다른 상품과 달리 전체 물량 대비 매매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아파트는 약 160만 채지만 한 해 동안 거래량이 많을 때는 12만, 평균적으로는 약 8만 채 정도밖에 되지 않죠. 한 해 동안 전체 물량 중에서 거래되는 비율이 5에서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의 시가총액 변동 방식으로 측정하면 상승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주간 변동률 통계는 조사기관마다 일정량의 표본수를 정해 측정하기 때문에 추정값이 되는 것이죠. 주간 통계를 측정하는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표본수는 전국 17,190가구, KB국민은행은 전국 31,800가구입니다. 표본수는 KB가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서울 표본수의 경우 한국감정원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 6,800가구를 토대로 아파트 매매지수 통계를 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감정원 통계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상승세는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하락세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상반기 코로나 확산으로 부동산 심리가 주춤할 때 한국감정원은 4월 마이너스 0.1%,
5월 마이너스 0.2%로 연속 하락세라고 했죠. 하지만 KB통계는 4월 플러스 0.15%, 5월 0%로 강보합세라고 발표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통계의 함정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조정 국면에서 다시 나타나죠. 한국감정원은 2주 연속 서울 매매가 변동률이 0.01%에 그쳤다고 발표하고 정부는 집값 대책으로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KB통계는 같은 기간 0.35%, 0.37% 상승하며 확고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통계 산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제본스 지수를, KB국민은행은 칼리 지수를 사용합니다. 쉽게 설명해 제본스 지수는 기하평균, 칼리 지수는 산술평균에 기반하는데요. 우리는 수학에서 기하평균은 산술평균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고 배웠죠. 따라서 기하평균인 제본스 지수를 쓰는 한국감정원이 산술평균인 칼리 지수를 쓰는 KB에 비해 상승률이 더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며 명심할 것은 변동률의 수치보다는 방향입니다. 상승률의 축소는 있을지언정 상승의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하락으로 방향을 확실히 틀었는지 볼 때는 한국감정원과 KB, 부동산 114의 통계가 모두 마이너스로 하락 전환했는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믿고 집을 팔기에 앞서 제본스 지수의 한국감정원 통계는 하락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상승을 축소해 반영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B와 부동산 114 통계까지 함께 확인해 한국감정원 통계의 방향이 맞는지를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뉴턴의 명언 하나를 소개하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어깨를 빌려줄 거인을 찾아 부의 성공을 이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